입주민의 벤츠 차량을 대리 주차하던 중 사고를 낸 경비원과 해당 차량의 차주가 벤츠사를 상대로 수억 원대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경비원과 차주는 사고 원인이 급발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법적 쟁점 따져보겠습니다. 한편 지난달 김포시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정부가 앞으로는 악성 민원인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기로 하고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선 지난 2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경비원이 주차 관리를 위해서 벤츠 차량을 대리 주차하다가 12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는데 우선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경비원과 해당 차량의 차주가 벤츠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면서요? 네, 그 서울 여의도 한 아파트에서 이중 주차된 차량을 대신 옮기려다가 차량 12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당시에 주차 관리를 했던 이 경비원과 그다음 해당 차주가 이 사고의 원인은 급발진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벤츠 독일 본사와 그리고 벤츠의 수입사 그리고 벤츠의 판매사를 상대로 3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형사 고소를 진행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예, 다만 그동안의 급발진 사례들을 보면 운전자가 개인적으로 급발진을 증명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소송에 나섰다는 게 증명할 수 있는 좀 근거가 나왔다고 봐도 될까요? 최근에 급발진으로 의심된 사고는 많이 발생을 했는데 사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입증의 어려움 때문인지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강릉 급발진 사고에서 이 자동차에 남아있는 이 사고 기록과 그리고 실제로 그 기록을 토대로 재현을 해봤을 때 그 기록이 일치를 하는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급발진을 입증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요. 이번 소송도 만약에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강릉 급발진 사고 같은 경우는 햇빛이 세서 과연 브레이크 등에 불이 들어왔는지 식별이 좀 어려웠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번 사고 같은 경우는 남아있는 영상을 보면 브레이크 등에 불이 들어왔는데도 이 돌진하는 모습이 영상으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즉 이거는 운전자의 과실이라기보다는 차량의 결함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더욱더 이 급발진 입증에 대한 정도는 조금 더 높을 것 같습니다. 네, 블랙박스 영상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일각에서는 왼발로 브레이크를 밟고 가속 페달을 오른발로 밟은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그런 같은 질문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왼발로는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오른발로는 가속 페달을 밟은 거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가 되었는데 이 해당 경비원은 왼쪽 다리는 수술을 해서 걸음이 불편할 정도로다라고 해서 오히려 양발로 운전을 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의 과실이기보다는 이거 자동차에 결함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경비원과 해당 차량 차주 어느 정도 확신이 있어 보이는데 그래서 벤츠 본사 또 벤츠코리아 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어떤 점에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보고 있는 건지 또 주요 쟁점은 어떤 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업무상 과실치상이라고 하는 거는 고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기울여야 되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누군가를 다치게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지금 현재 경비원 측은 차량의 결함을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걸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 제조사 입장에서는 차량을 결함 없이 제조해야 될 주의 의무가 있고 수입자나 판매사는 차량의 결함이 있는지를 살펴서 수입하거나 판매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사고가 발생을 했고 사고를 토대로 본인이 다쳤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실제로 고소나 소송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 쟁점은 실제로 차량에 결함이 있는지 이게 가장 주된 쟁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결함이 제조사나 수입사, 판매사가 예상할 수 있었던 결함인지도 사실 주된 쟁점입니다. 만약에 예상할 수 없는 결함이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주된 쟁점으로 다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예, 다만 해당 혐의를 좀 입증을 하려면 벤츠사로부터 데이터를 제공받아야 할 것 같은데 벤츠사가 과연 좀 협조적일까 이런 걱정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급발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 사고 기록 장치 그리고 전자 제어 장치 그리고 자동 긴급 제동 장치에서 추출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이 데이터는 벤츠 측에서 제공을 받아야 되는데요. 벤츠 코리아 측은 고객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지만 네. 실제로 이런 모든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을지는 사실 미지수예요. 그래서 경비원 측에서는 이 법원에 이 증거 보전 절차를 신청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증거
증거 보전 절차라고 하는 거는 이 실제 소송이 이루어지기 전에라도 이 증거를 확보해서 보존하는 거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법원에 이런 증거 보존을 신청을 해서 증거를 확보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이 사연 같은 경우는 이제 경비원이 잘못하다가 이제 수억 원대 수리비를 감당해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안타까움을 주는 사연이었었는데 만약에 급발진이 인정이 된다면 수리비를 감당하지 않아도 될까요? 지금 경비원 같은 경우는 직장도 잃었다고 하고 그리고 해당 차량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머지 12대에 대한 이 파손 수리비도 지금 물어줘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처해졌다라는 전제는 이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경비원에게 과실이 있다는 전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운전자의 과실이 아니라 이 차량의 결함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책임이 운전자가 아니라 이 자동차 회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수리비뿐만 아니라 지금 직장을 잃게 되면서 발생한 손실 그리고 지금 경비원이 입은 정신적, 이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까지도 자동차 회사 측에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예, 네. 대리 주차 중 발생한 벤츠 차량 사고 소식 오늘 먼저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드디어 악성 민원을 방지하고 민원 공무원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는데 우선은 구체적인 대책이 나오기 전에 악성 민원 그동안 참 심각한 문제로 꼽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3월에 김포시에서는 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고요. 얼마 전에 포항에서는 공무원에게 염산 테러도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이처럼 공무원에 대한 악성 민원은 한 해 수만 건에 달할 정도로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악성 민원은 이 공무원 개인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이런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실제로 정부적 필요한 민원을 처리하지 못한다라는 거. 결국 이게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에 또 이제 초래된다라는 문제인데요. 결국 이 피해는 사실은 무고한 국민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네, 우선 정부에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악성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공무원 보호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우선 눈길을 끄는 게 앞으로의 공무원의 이름을 비공개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김포시 사건만 봐도 이 공무원의 이름과 연락처가 온라인 카페에 올라가면서 네. 더 많은 사람으로부터 이제 민원에 시달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신상 털기가 불가능하도록 앞으로는 이 공무원의 이름을 비공개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만 이 경우에 따라서 뭐 모두 일률적으로 비공개하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공개가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관별로 공개 수준을 좀 조정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특히 악성 민원의 경우에는 뭐 전화나 인터넷, 심지어는 방문에서까지 행해졌는데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의 좀 개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정부가 이런 개개별적인 대책도 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네, 워낙 요즘엔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민원이 제기가 될 수 있다 보니까 그에 맞춰서 대책도 마련이 되는데요. 가장 일단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게 전화 민원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민원인이 욕설을 하거나 폭언을 하더라도 공무원이 먼저 전화를 끊을 수가 없었는데요. 이제는 폭언을 하거나 성희롱이 있는 경우에는 이 공무원이 먼저 전화를 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통화 시작부터 끝까지 전 통화를 녹음하는 것도 이제 시행이 되고요. 네. 또 방문 민원 같은 경우는 사전 예약제를 실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각 민원별로 이 1회 방문당 권장 시간이 이제 설정이 되어서 너무 장시간 민원을 하는 경우에는 이 민원에 대해서 더 이상 공무를 방해할 수 없도록 하는 부분도 마련이 되었고요. 또 온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진 민원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중복적으로 게시물을 게시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욕설이 담긴 글을 게시한다라거나 했을 때는 시스템적으로 이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마련이 되었습니다. 네, 정부에서는 전담 대응팀을 만들어서 악성 민원을 해결하겠다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우선은 뭐 예산이나 인력이 좀 없는 데다 처벌도 미흡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될까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와 더불어서 어떤 보완책이 조금 더 필요할까요? 사실 이번에 마련된 대책을 보면 예방책에 거의 중점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예방도 분명히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은 악성 민원인에 대해서 좀 따끔하게 처벌을 해야지 재발 방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책에서는 이제 각 기관별로 악성 민원 전담 대응팀을 만들고 법적 조치를 하라 이런 대책이 마련되었지만 이게 필수 사항이 아니라 권고 사항입니다. 그런데 뭐 시청이라든지 구청이라든지 좀 규모가 큰 기관에서는 뭐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법적 조치를 할 수 있고 뭐 고소 고발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만 사실 실상
사실상 악성 민원이 많이 이루어지는 곳을 보면 이런 일선에 있는 주민센터거든요. 굉장히 소규모의 기관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런 기관에서는 이런 악성 민원에 대해서 뭐 고소를 한다라든지 고발을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예산이 충분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권고로만 그치는 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범정부 차원에서 이런 고소 고발이라든지 법적 조치를 전담해서 대응해주는 기관이나 방안이 좀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정부가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들 발표해 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악성 민원인의 불법 행위 등도 문제지만 최근에 또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청소년 도박 문제가 또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이 도박 소년범의 평균 연령이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다고요. 네, 얼마 전에도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고 봤더니 10대인 경우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 들어 이제 도박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의 나이가 점점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형사 입건된 도박 소년범의 나이가 평균 나이가 16.1세였는데요. 2020년에는 17.1세였고요. 2021년에는 16.6세, 2022년에는 16.5세로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뭐 지난해 형사 입건된 도박 혐의 소년범이 계속해서 늘고 있고 뭐 작년보다도 2배 이상 늘었다라는 결과도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 청소년 도박 문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거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일단 스마트폰이 일상화되면서 네. 이 도박을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게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이 도박이 예전처럼 오프라인에서 뭐 도박장이 개설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대부분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도박 사이트에 접속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원인일 거고요. 또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도박 자금 자체도 온라인으로 전송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이제 비대면 계좌 개설도 가능하고 온라인 네. 송금도 워낙 이제 쉽게 되다 보니까 점점 더 쉽게 도박에 빨려 들어가는 거고요. 또 하나는 청소년들이 이제 도박을 스마트폰이나 웹사이트로 접하다 보니까 이게 도박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낮습니다. 예. 도박을 한다라기보다는 그냥 단순히 게임을 한다는 인식이 강한데 이런 도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부분도 이 도박 중독을 초래하는 한 원인으로 보입니다. 예, 네.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 도박 문제 원인도 짚어주셨는데 특히나 걱정인 건 이런 도박 범죄가 또 다른 2차 범죄로 파생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경향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는데 어떤 범죄들로 또 파생되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이제 도박의 문제점 하나가 도박 자금을 마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다라는 건데 지금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은 이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학교 폭력도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또래에게 도박 자금을 갈취한다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사이트에 대신 송금을 하도록 하는 것을 시킨다라든지 이런 학교 폭력도 또 다른 차원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인식 개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사회적인 노력도 절실해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뭐 경찰도 강력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할 계획이라면서요. 이 내용도 좀 짚어주시죠. 네, 이제 도박은 중독의 위험이 있는 만큼 재범의 우려가 굉장히 높은 범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범을 위해서라도 청소년기에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처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생활의 전방위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경찰청은 이 도박범에 대한 이런 선도 프로그램에 청소년 이 상담센터와 함께 협업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할 때는 이 범죄 심리사가 직접 뭐 비행 요인이라든지 범죄 환경을 분석을 해서 뭐 전문가 참여제를 좀 실시한다라고 했고요. 네.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도박을 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교육 프로그램도 강화하겠다 밝혔습니다. 예, 오늘 청소년 도박 범죄 문제까지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